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TV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인류무제선언 20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때 천공에서 커다란 파도처럼 울려 퍼지는 인간 신의 자식, 물질 없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잠시 동안 다시 태어난 듯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 보일 만큼 기쁨에 넘쳤습니다만 그것을 실생활 속에 살려나가는 데는 아직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무렵은 바큐um 오일 컴퍼니라는 미국의 기계유 회사에 근무하며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갖가지 어려운 기계 서적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와세다 대학 문과에서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문학적인 영문이라면 쉽게 읽을 수 있었지만 기계에 관한 영문이라 좀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회사에는 기술부라고 해서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서도 있고 혹은 판매부라고 해서 외부로 판매 외교를 주도하는 부서도 있었는데 나는 광고 및 선전부라는 부서에서 외국의 기계에 관한 서류를 번역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은 다른 부서에서 전부 감시를 하다시피 하여 우리들이 번역한 기계 서류를 기술부의 공학 전문 기사가 각 공장의 전문 기사에게 가지고 가서 여기 이 기계의 구조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학상 여기에는 대단히 내압성, 즉 압력에 잘 견디는 성질이 강하고 유막, 즉 기름이 막처럼 퍼진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는 교과서이기도 하며 동시에 상대 공장 기사들의 실무 참고서로 드리는 안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아서 틀린 부분이 발견되면 금방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던 그곳의 번역 담당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 한자의 오식 때문에 면직되었습니다. 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글자를 인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회사를 상사에서는 겸손한 표현으로 폐사라고 부르는데 그 폐사의 폐라는 글자를 잘못 입력해서 지폐의 폐자로 인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심기가 고약했던 판매 담당이 우리 회사는 기름 회사로 오일 컴퍼니인데 이것을 폐사, 즉 지폐 회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역도 정도가 있지 오일 회사를 종이 회사로 번역하는 따위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 판매원이 총 지배인에게 영문으로 편지를 써서 지적해 버린 것입니다. 폐가 폐로 바뀌어 표기된 것은 일본인에게는 간단한 오식임이 틀림없습니다. 기름 회사가 종이 회사로 오역되어 있다고 지적한 서양인으로서는 일본인이 오역하게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종이로 오역하는 그런 번역 담당을 고용하고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가엾게도 그 번역 담당은 면직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만큼 각 부처의 질시의 눈이 많고 대단히 복잡한 대내 관계가 있는 회사여서 한 글자, 한 구절의 오자라도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를 번역할 경우에는 한 단어의 구애를 받지 않고 번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편이 더 좋은 전치사나 특수한 언어의 사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의미만을 가지고 의역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한데 예를 들어 이 영자의 일본어의 번역은 어디에 써 있어 하는 등의 지적을 당하면 그 영자에 해당하는 번역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되어
그 점을 지적해서 다시 외국인 지배인에게 알리게 되면 금방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번역을 하는데 한자 한자를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고충은 실로 대단히 컸습니다. 거의 한자도 빼지 않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역시 일본어로도 완전한 문장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입학시험의 참고서라도 되는 것처럼 영문 1문을 한자 한자 대조하여 번역해서 일문 쪽과 영문 쪽을 대조해 보면 번역되지 않은 글자가 없었고 같은 페이지의 같은 행에 같은 글자가 번역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심신이 대단히 피로해져서 저녁 7시쯤에 귀가하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쳐버려서 그 무렵 내가 터득하고 있던 진리의 길을 잡지에 써서 온 세상을 광명화하고 싶었지만 육체적 정력의 한계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힘을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 터득한 진리를 생활에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는 깨달았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깨달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깨달음이며 천공에서 갑자기 섬광이 번뜩이듯이 나의 마음의 귀를 때린 영감의 소리에 의해서 마치 번개가 자신의 영혼으로 파고들듯이 벼랑간 깨달은 것이어서 아직 그것을 실생활에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무한한 자유를 획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정력의 한계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어딘가에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한계에 속박당한 채 달콤하고 안일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 잡지라도 낼 수가 있게 되면 자신의 깨달음을 발표하기 위해 잡지를 내자. 그때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가능한 한 적은 생활비로 생활하고 출판비에 보탬이 될 정도의 저금이라도 생겼을 때 지금의 회사를 그만두고 잡지를 내자. 어쨌든 그러한 잡지는 널리 퍼지더라도 갑자기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반년이고 1년이고 팔리든 팔리지 않든 이 잡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사정이 되었을 때 잡지를 써서 발행하자는 식의 철저하지 못한 지금 생각해보면 실로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3년 나는 관동 지방의 대지진으로 몹시 가난해져서 무일푼으로 고향인 고베로 돌아간 후 그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가재 도구에 이르기까지 전혀 무일푼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출근할 때 입을 양복이 없어서 20년도 더 된 양부가 있던 검정 모직 양복을 10엔 정도의 수선비를 들여 고치고 손질해서 입고 갔습니다. 갓난아이 옷도 필요하고 아내의 옷도 필요하니 완전 무일푼에서 일체의 가재 도구와 의류를 갖추는 데에는 상당한 세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에 조금의 여유가 생기고 이제 좀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시기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8월의 여름이었는데 일요일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장롱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저축하고 출판 자금을 만들어서 잡지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다시 2년 반쯤 지나 다시 어느 정도 저축이 모였을 때 또 도둑이 들어와서 두 번째로 장롱 속을 텅 비게 했습니다.
그것이 1929년 12월 13일의 일입니다. 그날 오사카에 와 있던 아내의 조카가 털실 편물을 하고 싶다며 어떤 색깔이 좋을지 함께 보러 가자고 해서 고베 모토마치에 있는 털실 가게로 집을 비우고 그 조카와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뒷문의 자물쇠는 나사가 비틀려 뜯겨져 있고 장롱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둑을 맞은 후 2년 반 동안 애써서 저축하고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잡지를 낼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애써 모은 자금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두 번째의 도둑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이전에 터득한 순간적으로 깨달은 진리를 자신의 몸에 배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진리는 임시 변통을 위한 꽤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의 깨달음은 임시 변통으로서 외부에서, 천공에서, 영각처럼 우주에서 울리는 소리를 인간은 신의 자식이다. 병도, 고뇌도, 불행도, 빈곤도, 번민도 그런 것은 일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듣고 다만 순진하게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진하게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고는 있었지만 아직 자신의 생활 전체에 그 진리를 살리지는 못한 채 뭔가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신의 자식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생활에 있어서는 달리 의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실상을 의지하면 좋았겠지만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에 의지하고 있었던가 하면 재산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하는 것에 의지해서 그것을 얼마씩 적립해서 출판비로서 반년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이지 않으면 잡지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물질적 수입이나 저금에 의지하여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의지하고 있는 한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깨닫는다 함은 자기 내부에 있는 완전성, 무한성을 깨닫는 것으로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에, 내부의 살아있는 힘에 진실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 참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때 자신의 생명에만 진실로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먼 옛날의 성자는 말했습니다만 그때까지 나는 몸을 보호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진리를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이 미망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약하다. 즉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생각, 그 미망이 구상화해서 보험회사가 가입을 받아주지 않을 만큼의 몸이 되었던 것인데 그 몸으로 오후 7시경까지 열심히 한자 한자 자유롭게 번역할 수도 없는 몸이 건조하고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번역을 하고 귀가하면 이미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쳤는가 하면 순간적인 깨달음으로 인간의 생명은 신 그 자체, 부처 그 자체, 병도, 피로도 없는 것이라고 깨닫기는 했지만
그 깨달음이 몸에 배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치도 배추로 김치를 만들었을 때 이미 김치이기는 합니다만 익지 않으면 진짜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도 깨달았을 때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몸에 배지 않으면 진리의 참된 맛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도 육체는 사용하는 것만큼 필요하다. 필요하면 병이 된다고 하는 현상적 생명을 자신의 생명의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회사 근무와 잡지 발행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에 의지한다는 것은 아직 무조건으로 존재하는 자신의 생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무조건의 생명에 대한 자각의 말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란 육체가 있든 없든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천지의 진리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천지의 진리와 하나가 되었다면 죽음 또한 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또한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